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축구장 만여 개가 넘는 면적이 불탔는데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형 산불이 난 3곳에서 모두 주불이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인 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지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 9시 현재 경남 산청에서 4명이 숨졌고 중상 5명과 경상 3명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경상 1명이 보고됐습니다. 예상 피해 면적인 산불 영향구역은 8,732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약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과 창고, 사찰, 공장 등 건물 피해는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모두 162곳에 달했습니다. 일시 대피한 인원은 1,485세대, 2,742명으로 이 가운데 981세대, 2,053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탄 불씨가 도로와 하천을 넘어 멀리 번졌습니다. 피해 마을을 찾아갔더니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지듯 민가를 덮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잡히는 것 같던 불길이 갑자기 커지며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한 산청군 외곡마을입니다. 주택 여러 채가 시커멓게 탄 데다 지붕과 벽까지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피해 주택이 모두 불길로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불길이 마을로 타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져 번진 사례도 있다는 게 마을 주민 설명입니다. 이쪽 저쪽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불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여기서 불이 난 뒤에 또 저 강 건너까지 이렇게 불이 넘어가는 걸 보고 산에서 도로와 강을 건넌 불씨가 다시 산을 타고 번지다가 또다시 하천을 넘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은 산청군이 아니라 하동군입니다. 산불 저지선을 무색하게 한 불씨로 산청 산불은 직선거리로 10km 떨어진 곳까지 번졌습니다. 산 위에는 불이 안 보이다가도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났던 불이 좀 더 세어지면 바람을 타고 날릴 수 있기 때문에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가장 건조한 때 강한 바람이 부는 대형 산불 위험 기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씨와 기후 여건 때문에 산림당국이 큰 불길은 잡아도 완전 진화는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틀 전 울산 울주에 발생한 산불도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분 탓인데 더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장기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능선을 따라 불길이 선명합니다. 주변에는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릅니다. 일요일 날이 밝자마자 헬기 12대와 인원 2,000명이 넘게 투입돼 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 헬기가 우리 대운산 정상으로 가는 저 주선로를 방제를 하고 우리 1940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잔불 정리와 또 소방 진화를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잠잠하던 바람이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자 돌풍으로 바뀌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풍량에 따라서 바람이 한 5m 이상 돌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해가 지는 20시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도 방향을 바꿔 민가를 위협했습니다. 산에 올라 불을 정리하던 공무원 등 진화요원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불 현장 인근 6개 마을 주민 860여 명에게는 읍사무소 등으로 대피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약 한 800명 정도 주민들을 소개를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예 한 명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울산시 등 관계당국은 민가 쪽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야간에도 진화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울산 울주 산불 지역에는 강풍이 예보된 상황. 잦아들었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더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전국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국가유산 관련 피해도 3건이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국가유산이 불에 탄 게 2건, 유산 근처에 있는 건물이 탄 경우는 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제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번지면서 900년 된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 일부가 탔고, 강원도 정선 산불로 명승 백운산 칠종령도 일부 불탔습니다. 또 그제 하동군에선 고려때 장군인 강민첨의 영정이 모셔진 문화유산 자료, 두방제 근처에 있는 부속 건물 2채도 다 타버렸습니다.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 영남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경상북도 구미시와 고령군, 칠곡군, 상주시에 건조경보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경북 경산과 영덕, 울진, 포항과 경주를 비롯해 군위를 제외한 대구광역시에는 어제부터 건조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졌다며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28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면서 이번 주 중반까지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햇살에 물든 홍매화가 분홍빛 꽃잎을 활짝 펼쳤습니다. 한쪽에는 흰 매화도 하얀 눈처럼 가지마다 피어 있습니다. 꽃을 즐기러 나온 인파 속에는 이른 더위에 겉옷을 벗어 손에 든 사람도 눈에 띕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긴팔을 입고 나오는데 외투를 벗어야 될 정도로 한 반팔로 다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여름이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이렇게 옷도 벗고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경북 김천은 한낮에 28.7도까지 치솟았고 구미와 안동, 고령에서도 28도를 넘어섰습니다. 그 밖에 호남과 영남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24도까지 올랐습니다. 그제보다 더 뜨거웠던 어제는 무려 23곳에서 3월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 흐름은 이번 주 중반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3에서 11도가량 높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되면서 목요일까지도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서울 등 중부는 20도 안팎, 남부는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앞서간 계절의 시계는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만 따뜻해진 한낮과 달리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북 성주의 참외 농가들에는 맛있는 참외 생산을 돕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돼 있습니다. 4월이 가장 맛있다는 성주 참외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온실 환경과 관리 방법 등을 AI가 알려줘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외하면 떠오르는 곳 경상북도 성주. 국내 참외 생산량의 85%라는 명성만큼 곳곳에서 참외 비닐하우스 단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일사량. 이 농장 주인은 올해부터 챗 GPT와 대화를 하면서 참외를 키우고 있습니다. 살충제 400리터 살포. 인공지능 AI 기반의 시스템인데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온실 환경과 관리 방법 등을 분석해서 농가에 제공하거나 자동 구동 또는 제어를 합니다. 병해충 감염 여부도 신속하게 분석합니다.
스마트팜에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적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가의 마이 데이터와 농업 전문 지식을 결합해서 또한 가격 정보를 분석해서 농가에 제공하는데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6개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농가가 참외를 출하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도와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수확하는 성주 참외. 네, 성주 참외가 가장 맛있는 때는 보통 4월인데요. 일조량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올해 이 AI 기반 시스템을 적용한 참외 농가는 40곳. 현재 참외 재배 농가 40군데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나 사업성을 평가한 다음에 현재 한 1,000여 곳 정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진원은 또 장기적으로 딸기나 토마토 등 다른 작물에도 AI 기반의 재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치주염은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과 뼈가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마치 반창고를 붙이듯 통증 없이 항생물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반창고를 붙이듯 쉽고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패치입니다. 손톱 크기 패치에는 머리카락처럼 얇은 바늘인 마이크로니들 60여 개가 촘촘히 박혔습니다. 이 마이크로니들에 치주염 치료에 쓰이는 항생 물질을 탑재하고 치주염을 유도한 지휘의 잇몸에 붙여봤습니다. 실험 결과 조직 재생 효과가 입증됐는데 기존의 연고 치료제보다 약물 전달 효율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고 치료제는 피부가 1차적으로 장벽 역할을 하고 점막에서 침에 의해 쉽게 씻겨 나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한 마이크로니들은 피부 안으로 직접 약물을 전달해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했습니다. 마이크로니들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사이즈로 만들고요. 그게 이제 딱딱하게 만들면서 약물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되면 그게 녹으면서 피부 장벽을 극복하면서 바르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잇몸 속에 삽입된 마이크로니들은 15분 안에 녹아 빠르게 항생물질을 조직 내부로 전달합니다. 항생물질인 미노사이클린은 빛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데 연구진은 빛을 차단하는 암실과 같은 장치를 제조 공정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의 안정성도 94%까지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니드를 적용한 치주염 패치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강질환 치료에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생화학 반응에서 단백질 구조 변화를 수 밀리초 수준에서 정지시키고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강진영, 이원희 교수 연구팀은 생화학 반응을 수 밀리초 수준에서 정지 분석할 수 있는 페릴렌 기반 방막 미세유체 혼합 분사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 마이크로미터의 얇은 방막 형태로 스프레이 제작이 가능한 페릴렌 소재를 이용해 시간 분해 초저온 전자현미경용 미세유체 혼합 분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장치는 유체 속도를 높임으로써 혼합 효율이 증가해 시료 소모량을 3분의 1로 줄였으며 높은 압력에서도 안정적인 분사가 가능해 전체 반응 시간을 6밀리초까지 줄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시간 분해 초저온 전자현미경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도와 재현성을 높여 실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의 포유류 전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인간으로의 전파 사례도 조만간 확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인간 간의 전파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큰 관심은 인간 전염의 가능성입니다. 인체 감염 시 치사율이 50%를 넘는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 처음으로 포유류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나왔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사육조류는 물론 펭귄, 바다사자 같은 해양 포유류까지 감염된 경우가 나왔습니다. 전파 방식을 봐도 조류에서 소와 같은 포유류를 거쳐 인간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수십 건이었고 조류에서 직접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 사이의 전파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도 전파가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조류 인플루엔자의 더 강력한 변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간 간 전파가 쉬운 형태로 바뀔 경우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말에 우한에서 사스코비2가 인체 감염이 돼서 팬데믹이 될 걸 누가 알았어요. 미리 백신이나 항바이러스를 비축하고 수사시에 빨리 백신을 연구개발 확보해서 더구나 미국에서 사람 사이에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국내 결핵 환자가 17,944명 신고돼 1년 전보다 8.2% 줄었고 1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핵 발생률은 2023년 기준 10만 명당 38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사망률 역시 10만 명당 3명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결핵 환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58.7%를 차지해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당국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133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해 추가 전파를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학교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에선 상당수의 학생들이 복귀를 선택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다른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앞서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며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약속대로 35개 대학이 휴학계를 반려했고 나머지 5군데도 조만간 완료해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재적이 불가피한데 일부 대학은 재적을 당하면 향후 재입학도 불가능하다고 공표했습니다. 정부와 대학의 당근과 채찍 전략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복귀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학교는 6개 학년 70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등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려대도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 대표들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데드라인을 맞을 다른 의대생들의 결정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학교별 등록 학생 수를 집계해서 내년도 모집 정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복귀라면 3,058명, 그렇지 않으면 증원된 정원인 5,058명으로 확정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교육부는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사례가 신고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년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사실을 실명 인증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대학은 지난 19일 학생들이 제출한 집단행동 휴학 신청서를 반려했고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당수 의대생이 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복학 원서 제출을 방해하려고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고유 권리라며 이를 방해하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모두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유연성이 있겠지만 특정 국가에만 예외를 허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예외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지만 한 명한테 해주면 모두에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한 달 유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연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 미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업계가 한국의 규제로 매출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미국 상호관세의 빌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트럼프의 표적이 된 중국은 전기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인도를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이에 편승해 미국 컴퓨터 통신 산업협회는 한국의 정밀 지도 규제가 불공정 관행이란 의견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구글 등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군사기지 노출 등 안보 문제로 승인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특히 미국 기업이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해 연간 1912억 원의 매출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비관세 장벽 탓이라고 지적한 만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 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데 이어 상호 관세도 앞둔 중국은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미국 투자 기회 확보를 대가로 전기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80년대 자동차 수출 호조로 갈등을 빚던 일본이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통제해 관세 인상을 막은 전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 등 트럼프가 민감 국가로 지목한 나라들은 상호 관세의 주요 표적인 지저분한 15개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자동차와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조치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 장관은 두 번째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관세 문제 등 한국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미국의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선 장애가 되는 부분은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조만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한 계기에 만나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협의해보고 한국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3월 2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